정봉주의 정치쇼 3부 여의도 미신타파 시작합니다. 자,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손동작 하나하나에도 숨을 얻어 성격을 쫙쫙 읽어냅니다. 여의도 미신타파 유학파 문학비평가 경희대 이태광 교수. 네, 반갑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이 사람의 내구조가 궁금하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석사까지밖에 MBA라니까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태광 교수님, 네. 살짝 피해갖고 빈정상했죠. 아닌데요. 아니 내가 왜 했냐면 눈빛을 딱 봤어요.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심리 파악은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대통령의 리더십.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파파미 아니에요 요즘. 네. 파도 미담이다. 네. 파도입니다. 네. 파파미. 그거 원래 저기 문인들이 지지선 할 때 했던 말인데. 아, 파파미. 그래요? 네, 문인들이 만든 말입니다. 파파미 파도 미담이다. 어젠가요? 그 기사로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지금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계신 소아마비 친구, 경남 중고등학교 동창. 네. 6년 동안 업고 다녔대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늘 지각하는 문재인. 네. 왜냐면 친구를 업고 가느라고. 그렇죠. 그래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가 10cm 축 컸는데 둘 다 작았대요 키가.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빨리 업고 갔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언제냐면 소풍 간 날. 업고 쉬다 하면서 갔더니 소풍이 다 끝났대요. 걔 마음속으로 내가 조금만 키가 컸으면 하면서 마음속으로 엉엉 울면서 갔대. 감동적이더라고. 그래갖고 이 친구가 그 서울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온 것 같아요. 사업하다 망했는데 돈까지 다 대주고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사법고시 봐라.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안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군요. 기를 쓰고 공부했고 2년 만에 사법고시를 보고. 네. 그 사법고시는 한 5, 6년 더 후배라. 그래갖고 지금 64세인데 인천지방 부장판사로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동에는 몇 개의 심리 코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연대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연대감이 뭔가 하면은 누구를 공감하고 배려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그런 마음이 되게 높은 거고요. 또 하나의 코드는 뭔가 하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소풍날 같았을 때 우리는 소풍에 가서 막 왁자지껄하게 어울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어울림을 싫어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막 소풍에 가서 놀고 그런 것보다 그 친구와의 연대감이 굉장히 이제 소중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부분에도 있게 되는데요.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어울려서 거기서 관심을 끌고 우두머리가 되고 사람들이랑 이제 막 그 어울려서 막 번잡스럽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대신 1대1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커다란 강점이 있거든요.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 친구가 더 소중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죠? 보통 이제 그렇게 유대감이 이제 강할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깊이 있는 관계 이런 걸 만들어내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발휘되었을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청와대 인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과정들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어떤 점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소통하기 쉬운 인선들 중심으로 하되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선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수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일들을 직접 챙기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켜놓고 내가 그냥 보고를 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챙기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수석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봤잖아요.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거명하는 사람들 잘 기억을 해봤어요. 김경수 아주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윤건영 보좌관이죠. 이번에 국정상황실장으로 뭐 거의 내정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조용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왁자지껄하고 공격적이고 강한 성격의 사람들이 주위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싫어해. 예를 들면
정봉주 같은 사람들의 캐릭터를 싫어해. 그 불편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막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들. 근데 은은하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잘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막 이렇게 적극적. 근데 이제 안 그런 사람이 근데 편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양정철이에요. 그렇지. 양정철이가 무척 정봉주하고 비슷하거든요. 성격이 되게 유사해요. 근데 양정철하고 친한 거는 또 그 의외예요. 아주 다른 사람들하고 성격이 틀려요. 양정철 씨가 이제 조금 그렇게 맞춰주는 인코딩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분의 어떤 심중을 잘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예. 다른 사람들 그분이 좀 불편해하는 일들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능력도 뛰어나다는 뜻도 근데 되죠. 이럴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한없이 존경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노무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한없이 존경했거든. 지금도 그 유서를 가슴에 품고 있다 그러잖아요. 죽을 각오로 사는 거예요, 늘. 아주 그 공수특전사 수중 그 침투 폭파 전문 수중 침투 오래 참잖아요. 그 한 방을 빵 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삶의 성격 딱 보여지는데 양정철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어찌 보면 처음에 싫어했을 수도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양정철을 좋아했거든요. 또 노무현 둘이 대통령은 코드가 맞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좋아하다 보니까 이 3자 관계에서 본인도 좋아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니까 본인도 좋아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해갖고 정의했던.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께서 좋아하니까 자기도 좋아하게 된 이런 케이스 아닌가 싶어요. 거기는. 그것도 괜찮은. 그런 아주 부분이- 예리한 분석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정신과 전문의 오픈할까요, 저도? 그거는 문화 그러는 입증이에요. 전문의 시험을 보셔야 되셔서 앞으로 의대에 입학하시고 인턴과 오래 레지던트를 걸리겠는데? 거치시는 지난한 과정이 있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분이 또 뭐 오늘 뭐 그럼 형제 내가 얘기를 맨날. 그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의 또 절친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네. 그러면서 깊은 인연이 되는 거죠. 그럼- 양정철과 노무현 대통령의. 예. 그러면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돈 다 대주는 거예요? 본인 더- 먹고 살기 어렵겠네. 뭘 돈을 태줘. 지금 여기서 돈을 태줘. 본인이 먹고 살기 어려운지 어떻게 알아요? 정신과 어려워요. 일단 요즘에. 그건 일단 합격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그 네. 정답이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건 삶에 굉장히 안 좋은 아니, 태도예요. 정신과 전문의 답습니다. 합격하기 전까지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공부는 일하면서 해서 시험에 붙어야 진정한 공부이지요. 일을 때려치고 하는 공부는 누구나 할수 있죠. 탈출 교과에 뭔가 불과해요. 상담 안 돼서 복비를 못 내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독립성이에요. 남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 남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원치 않는 도움을 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 그런 건 저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옷 입혀주거나 이런 거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내가 이거 도와줄게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러나 본인은 누굴 도와길 좋아하고 네. 도와주길.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길 좋아하지만 그것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도와달라고 협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힘들다고 얘기하고 힘든 모습을 보여서 처음에 일정한 거리감을 갖고 지켜봤을 때 자발적 의사로 저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해 하면 도와주는 건데 예. 누가 와서 아무리 협박을 하더라도 또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또 안 도와줘요. 이태광 교수님, 네. 최명기 원장님의 저런 컨설팅은 참 최명기 원장님이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겠지만 삶이 좀 편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저런 건 검증이 안 되잖아. 그렇죠. 내심의 의사이기 저도 때문에. 속으로 그렇게 그럼 생각하고 문재인 있었습니다.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데 그리고 또 아니 설령 물어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건. 정신과 전문의의 역할이 아주 뭐 과학적으로 심리를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위안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태광 교수님 돈 좋아하죠, 돈. 저는 별 돈은 안 좋아합니다. 근데 왜 슬그머니? 아직 애교. 네. 애교머니나. 네. 다시 대통령 얘기로 돌아오면 저희가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연대감과 예.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해 보이는 약간의 거리감과 독립심이 국민들한테는 위안을 줄 수 있는 정서적 힘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 아까 정신과 의사가의 가장 커다란 역할이 위안이라고 했듯이 예. 그러니까 그 위안이
20대, 30대, 40대한테 골고루 다 맥혔던 거예요. 위안. 네. 아하. 뭔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예. 맥혔던 거고 반대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독립심과 그 거리감이 굉장히 권위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패권. 부분. 네. 난 왜 그분한테 자꾸만 패권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나는데 이런 심리 상태가 있었네. 그러니까 독립심과 거리감. 그런 네. 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 좀 뭔가 이렇게 함께 나누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일단 이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완전히 틀렸죠. 예,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저는 앞으로 한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수석들이 굉장히 수족처럼 움직이는 이 문재인 대통령 혼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움직이고 예. 있는 상황들이. 그래서 굉장히 한동안 안정감을 갖지 않을까. 처음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그리고 그 진행되는 속도들도 굉장히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잘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의 단계가 이제 협치라고 이제 부를 수 예. 있는 이제 다른 본인들도 약속했던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뭐 당평인사 이런 걸 약속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안개 속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져요. 수석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제 수석은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비서진이니까. 네. 비서관까지도 직접 챙겨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직접 챙겨보겠다. 이제 행정관은 수석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어디서는 저는 이분이 은근하게 오랫동안 꽤 끈기를 갖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구나. 수중 침투하듯이. 계속 수중침투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분 3분 동안 숨을 참는다는 건 죽음의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미 느껴봤기 때문에 어떤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2016년 총선 때 인재 영입에 깜짝깜짝 놀라는 인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양향자라든지 표창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응천이라든지 김병기라든지 이런 분들을 2015년 9월 10월서부터 이미 7, 8개월 전서부터 계속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만났고 추천을 받고 만나고 또 본인도 직접 그 발탁을 해내고. 그렇죠. 그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대표라면서도 뭐 하고 있지? 맨날 저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별 대답을 안 하고 있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근데 신인들을 발굴해내면서 결국 그분이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 총선에 이겼다는데 그분은 와갖고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기대감은 좀 줬을 뿐이지만 사실은 그때 인선했던 그 인재들의 신선함 이게 총선 때 강하게 먹어준 거예요. 그럼 누가 준비했냐. 묵묵히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한 게 이번에 비서관 수석들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더라고.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타인 수용 수치라는 게 있는데요. 타인 수용.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집단을 이루게 수용이죠. 수용 헤엄치는 게 아니고. 네, 수용. 네, 수용. 네,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어느 집단을 이루게 되면은 그 두 개의 선택이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이제 당시에 새정치연합 또 지금은 이제 더민주당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빨리 세력을 규합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타인 수용 수치가 낮아요. 집단을 한번 이루면은 그 집단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집단에 들어오거나 집단의 사람을 갖다 기용하는 게 좀 낮고요. 대신 아까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은 이렇게 독립적이고 거리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선을 하거나 그랬을 때 세력을 갖다 생각하는 부분은 덜한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내 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그냥 나보기에 저 사람이 잘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용어로 대인배라 그러잖아요. 네, 더 전문적인 용어이죠. 심리학에 뜨고 있는 용어인데요. 대인배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대인배 심리가 이태강 교수님 있으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게 나 무척 흡사하다라고 하는 이 심리 이 느끼는 건 나만 그런 거야? 아니면 이태강 교수도 그런 걸 느껴요? 저도 그런 걸 느끼죠. 느끼는데 뭐 저는 대인배는 아니고 한 중인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여하튼 이 대인배라는 말이 나쁘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인배는 대인배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본인을 바꾸는데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패권주의 논쟁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고 왜냐하면 아니땐 굴뚝이 연기 안 난다고 그런 일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빨리 처리를 했다는 거죠. 빨리 처리를 했고 금방 말씀하셨던 특히 더민주당이 그 총선 때 보여줬던 그 행보들은 사실 당이 움직이게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는 당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많은 당이 움직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혼자 선거운동을 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줬는데 이번에는 당이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이미 그러기 위한 뭐가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을 팔로우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전에 2012년 대선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당하고 따로 놀았죠. 네, 섬이었죠. 섬 그냥. 동동 떠 있는 돛담배 같았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이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이번에 청와대를 들어가서도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주변에 또 수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신선했던 것이 특히 인사 발표를 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인사 발표를 한다는 거죠. 보통은 뭐 대변인이 나와서 한다든가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들은 나의 사람들이라는 어떤 느낌, 이 사람들 전체가 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특유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소통의 리더십. 물론 이제 전임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불통을 했기 때문에 anything but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모든 것만 해도 다 소통해요. 너무 그렇죠.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족족이건 점수야. 하는 족족 포인트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소통은 훨씬 더 깊고 넓고 공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소통을 그렇죠.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포용이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당내와 어떤 더민주당과 그래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 내에서의 탕평 인사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탕평 인사가 당 밖의 인사를 갖다 영입하는 부분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과거의 비유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장관을 갖다 기용했을 때 당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반노가 그때부터 그렇죠. 싸게 시작이 그때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당과의 갈등이 시작되다가 보니까 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같이. 그러면서 결국은 다 이제 상당한 부분의 정치적 힘이 소멸된 거예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탕평은 좋지만 그 탕평이 일종의 바운더리를 갖다 지키지 않으면은 그 탕평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탕평 인사와 어떤 나의 세력을 규합하지 않기 위한 능력에 기용한 발탁은 굉장히 좋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이루어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게 그 선을 넘어서는 부분이 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또 다른 어떤 시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소통을 하되 또 통합을 하되 이것이 일정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되게 본인이 낸 책 운명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아쉬워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좋은 인사이긴 했지만 그게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이슈였구나 하는 걸 오히려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유시민 장관 발탁한 거요. 그거는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당시 재선 의원들이었거든요. 네. 유시민 장관은 1.5선이었죠. 16대 때 재보궐선거로 들어갔고 재선 의원들 중에서 기라성 같은 의원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은 시키지 않고 유시민 장관을 인선을 하니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반대를 합니다. 언론에다 대고. 그럼 노무현 대통령 뚫고 해요. 그때부터 저분은 말을 안 듣고
저렇게 불통으로 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비노 반노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큰 사건이었죠. 이거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당과의 일정 정도 당내에서 힘이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운면서 그 책을 썼군요. 저는 일단 책을 안 봤기 때문에. 네. 네.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역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는 본인이 문제를 이제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번 그래서 저는 이번 당평 인사 같은 경우도 수석들 인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평 인사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측면들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이제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너무 또 저는 당평 인사라는 그 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국정 수행 능력을 국민들은 보기 때문에 당평 인사라는 것은 사실 물론 뭐 당평 인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양바퀴로 양날개로 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청와대 비서실 비서진은 네. 철저하게 자기가 손발을 맞출 사람으로 네. 하고 다음에 이제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이낙연 총리에게 네. 기본적인 재청권을 원칙적인 측면에서 주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낙연 총리가 좀 넓게 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탕평도 하고 네. 또 본인은 본인대로 두개 다 비서진을 하죠. 탄탄하게 꾸리고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이런 좀 양날개로 가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개혁의 리더십 뭐 이제 개혁은 이미 그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무난하고 또 본인이 약속했던 대로 갈 것이다 하는데 개혁의 리더십은 개혁군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국 그 민정수석을 임명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를 임명을 했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 모든 그 검찰개혁과 관련된 것들을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죠. 본인이 가장 그리고 대한민국 학자, 검찰, 법조계 변호사 중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문을 실증적인 논문을 가장 많이 쓴 분이 조국 교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교수가 이제 사시 출신이 아니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무의미하다 보여. 대통령이 직접 챙길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실 미국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 화제가 됐죠. 그 타임지의 그 표지에 등장했던 그 더 니고시에이트라는 그 표지가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미국이 굉장히 이제 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워하고 있구나. 뭐 그걸 이제 뭐 이 협상가를 인정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미국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타임은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했나요? 네, 아니 미국 타임은 타임지는 사실 보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 조선일보 정도 되신다고 보시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국익으로 본다 별로 좋을 게 없죠. 그리고 이분이 오시면 분명히 이제 사드나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재협상을 요구할 거고. 일정하게 충돌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니고시에이트라는 말을 붙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미시타파 저는 오늘 마치고 내일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태광 교수님, 최명기 교수님이 아니라 의사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